예, 이번 토론의 발제를 맡은 최병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특히 제가 참 존경에 맞지 않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이런 발표 기회를 가지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는 사실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바라봤었죠. 실제 그 출구조사가 발표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울산의 지방 권력을 우리 민주진보진영이 확실히 가져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사실 여러 참 웃기지 않는 이벤트들도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가령 우리 김상우 당선자께서는 거의 한 15 내지 20% 이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큰 차이로 이기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러저러한 선거 전략을 선택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렇게 성공한 결과로 나타나서 매우 기쁩니다 라는 취지로 하기도 했고요. 동구청장 후보로 나섰던 박문호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던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지지자들과 또 부근에 있는 다른 단위의 사람들이 미리 아마 한 12시쯤에 미리 당선 사례하는 현수막을 개첩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사실 이번 선거는 사전 여론조사에서도 거의 이기거나 또 이기는 추세에 있다고 본 게 많았고요. 그리고 출구조사에서는 명백히 이기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소동이 벌어졌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제가 이 토론 발제문으로 이렇게 공식화해서 드리는 것은 매우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실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좀 날카롭게 벼려져 있는 것도 있는데요. 그 부분을 가능한 한 표현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토론 발제하고 있는 이 내용들의 디테일은 페이스북에 제가 하나하나 다 개별적으로 상당한 어떤 양의 그리고 상당한 어떤 상세한 어떤 내용으로 페이스북에 올려놓았으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거기에서 그 자료들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머리말에 이 1987년의 문법으로 2026년을 살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놓고 있는데요. 우리 잘 알다시피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우리 민주진보진영들이 선거에 임하는 자세, 또 그리고 선거를 준비하는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이 거의 정형화되어 있었죠. 상대를 두고 경쟁 상대를 특히 현재 국민의힘 과 같은 이 보수 정당을 두고 그 보수 정당을 어느 정도 악마화하는 선동 정치, 이런 것들이 선거 전략의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 전략이 이번 선거에서는 별로 작동하지 못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시장에 당선하신 김상욱 당선자가 어떻게 보면 울산 정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에 새로운 어떤 이정표를 하나 세운 건 맞습니다. 그분이 그게 선거에서의 어떤 효율성, 선거의 승리에 기하는 효율성과는 관계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혁신안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서 사무 선거운동을 펼친다거나 선거 비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간다거나, 또 그리고 현안이 있는 울산 시내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유튜버의 자신의 어떤 정책, 자신의 정책 혹은 뭐 공약 이런 것들을 담으려고 애쓰는 모습, 이런 것들이 선거 전문가들 눈에는 대단히 낭만적이고 또 사실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측면이 없지 않았지만, 일반 시민들 눈에는 그 스타 정치인이 행하는 그 선거 방식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울산이 특히 교차 투표가 많이 일어난 곳이 됐죠. 시장으로는 김상욱 후보가 당선이 되고, 구군청장은 북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저쪽 국민의힘이 15석을 챙겨가는 그런 어떤, 그래서 뭐 68%의 의석을 점령하는 그런 아주 처절한 패배를 사실은 맛봤죠. 이런 등등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기를 1987년의 정치문법으로 2026년을 살면서 선거에 임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어떤 처절한 패배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거죠. 윤석열 탄핵 이후에 보수 진영이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박근혜 탄핵 이후에 있었던 것보다는 그들이 외형상으로는 타격을 안 입은 척했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깡이마를 똑같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어떤 타격을 느꼈을 겁니다. 근데 그런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 결과가 보여준 울산의 정치 지형은 좀 심각하죠. 좌우 진영이 어떤 균형을 이룬 정도 수준이 아니라 스타 정치인 김상욱 효과를 본 공중전을 한 그 분을 빼고는 다들 심각한 어떤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을 듣기 좋게는 투표를 통해서 좌우 균형을 절묘하게 잘 맞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 8대2로 이겨야 될 걸 5대5 내지는 뭐 4대6으로 사실은 혹은 균형을 이룬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과거의 선거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방식, 1987년의 정치문법으로 선거에 임해도 굉장히 효율성이 높았던 이유는 그때는 전부 독재 대 민주, 선과 악, 이런 어떤 이분법적 구도가 통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이제요, 민주 진보 진영도 이제는 심판받는 권력이 되었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특히 2030 세대가 남자들은 70대 수준으로 보수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그런대로 진보적 어떤 성향에 아직 머물러 있긴 하지만 이 2030 세대들의 보수화, 그리고 일부 그 세대의 극우화 현상은 정말 좀 끔찍한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자연스럽게 진보화된다 라고 하는 게 우리 민주화 세대가 가지고 있던 확신 중에 하나였어요. 청년은 당연히 진보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거에서 청년들을 배려하는 어떤 선거 전략을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더랬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저쪽 편은 말이죠,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니즈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보면 그들은 자산 문제 이런 것들이 정치 문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이익, 우리가 볼 때 이익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들로서는 매우 절박한 그런 어떤 자산 문제, 결혼 문제, 또 혹은 여러 어떤 남녀 어떤 이렇게 젠더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에서 민주화 주도 세력에 대해서 대단한 어떤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게 선거에서 그대로 지금 반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아직도 1987년 문법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이,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이제 두 번째로 2026년 울산 선거 요 결과를 한번 간단하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 선거 결과는 한마디로 지방 정권이 부분 교체된 겁니다. 원래는 전면 교체가 가능할 거라고 확신을 해버렸는데 부분 교체이고, 또 그리고 이게 울산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유례없는 본격적인 지방 정부 여소야대 분점 정부의 구조가 탄생한 거예요. 이거요, 보통 일이 아니죠. 이때까지 당연히 우리 바로 이 8기 때 김두겸 울산시정을 보면 시의회는 있으나 마나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의회는 그냥 거수기이거나 혹은 중앙정치의 동조회로를 가지고 있는, 언제든지 김두겸이 버튼 누르는 대로 행동하는 거의 뭐랄까요, 협조자 정도점이 아니라 그냥 부역자,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런 수준이 시의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말이죠, 우리 김상욱 시장 당선자가 시장에 취임해서 인사든 정책이든 또 아니면 그 어떤 자신의 생각을 펼쳐나갈 어떤 혁신안이든 이런 것들이 전부 시의회의 검정이라는 이름으로 시의회의 브레이크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요, 이제 대책 없이 만약 접근을 했다가는 정말 큰일 날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다들 지금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매우 뭐랄까요,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렇게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울산의 권력구조 현황은 다 아시죠? 울산시장이 48.73%를 득표해서 당선됐습니다. 저 표는요 2.99% 앞선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직전 여론조사에서는 넉넉하게 15% 이상 이기는 것으로 나왔고, 출구조사에서도 10%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2몇 % 차이로 이길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건 무슨 의미냐면은 박맹우가 5% 이상의 득표를 했기 때문에, 만약 박맹우 표로 갈 것에, 물론 이제 단일화됐다고 해서 모두 다 김두겸으로 가진 않았겠지만, 그 이념 성향으로 봤을 때 한 70%만 그쪽으로 가버렸다고 하더라도 김상욱 후보의 당선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틀만 선거 날짜가 더 연장됐더라면 무조건 뒤집혔다 라고 하는 어떤 지금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근데 그건 제가 여기 적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단체장은요, 남구까지도 확실히 우리가 이길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최덕정 후보 같은 경우는 정책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마타도아 수준의 그냥 네거티브만 하고 있었죠. 왜? 이길 거라고 확신하니까. 그리고 토론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토론이고 뭐고 아무도 우리 이쪽 기초단체장 후보들은 그런 걸 적극적으로 토론장을 열려고 하거나 토론장에 참석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능하면 그냥 현상만 잘 관리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당선될 그게 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는 북구 하나만 당선이고 나머지는 모두 패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의회는 더 그렇습니다. 시의회는요, 우리 잘 아시다시피 여기도 시의회 의원으로 출마하셨던 분도 계시긴 하지만, 이 시의회 쪽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은 북구에서 시의원 경선에서 탈락한 안모 후보 같은 사람이 남구 쪽에 한수로 전략공천을 받습니다. 왜? 당선될 게 너무나 뻔하다고 생각해요.
터무니없는 그런 어떤 정세 분석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주 큰 차이로 다른 어떤 남부의 다른 시의원보다 큰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근데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그렇게 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그 이전에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제발 이러한 방향으로 가라 라고 내가 계속 경고음을 울리고 또 다른 어떤 대안을 제시했던 것을 아마 아는 분은 아실 겁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요, 한번 보십시오. 울산시장이 저 두 개 합치면 50%가 훨씬 넘죠? 훨씬은 아니지만 50%가 넘습니다. 네. 이 크기가 뭐 멀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김두겸 45.74%, 박맹우가 5.52%를 득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이건 음모론 중에 하나에 해당하겠지만 상당히 많은 이 정치 분석가들이 박맹우가 끝까지 완주한 것은 다른데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저 공천 불복 분열 상황이 아니고 김상욱 후보 측과의 밀약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그런 말까지 지금 돌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필리핀 성매매 원정이라든지 하는 등과 연관해서 지금 박맹우를 이번 선거에서 지탱했던 그런 돈을 댄 어떤 세력, 이런 세력이 바로 그 울산의 일부 뭐랄까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들 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오프 더 레코드 사항이고 그럴 리가 없다고 저는 믿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은 김두겸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 합종 연행한 의심이 든다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죠. 예. 그러나 어쨌건 그렇게 됐고요. 기초단체장 4곳에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했고, 시의회 의석은 15석을 가져가면서 68.2%를 거의 막 독점이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요, 3분의 2가 66%이지 않습니까? 저 68%의 의미는 대단한 겁니다. 앞으로 말이죠, 시장이 어떤 정책을 내놓고 만약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일이 있거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때는 만약 시의회가 그걸 안 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부권을 뭐 따로 행사한다든지 뭐 하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재차 수정안을 가지고 또 올리면 또 얼마든지 그러니까 부결시킬 수 있는 권한이 3분의 2를 가진 시의회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석 7석은, 그러니까 진보당까지 7석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권자들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시장은 바꾸되 민주당에게 울산 지방권력 전체를 독점하라고 허락하진 않았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제가 아주 부드럽게 썼죠. 실제로는 어떤 메시지냐면은, 울산 시장 그래 바꿔줘 볼 테니까 한번 쪼대로 해봐라. 잘 안 될 끼다. 저는 그 말이 너무 무섭습니다. 앞으로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 발제에도 도대체 울산 시정을 앞으로 김상욱 당선자가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 이거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발제문을 만들었습니다. 자, 뭐 나온 김에 또 이 얘기도 좀 하죠. 김상욱 효과의 명과 암입니다. 이 양반은 정말 스타 정치인 맞죠? 예.
우리 울산 사람들보다 누가 더 잘하느냐 하면은 전국에 있는 유튜브 애청자들이 더 잘합니다. 예, 우리보다는 훨씬 더 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상우 당선자가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좋아요 누르는 사람들의 비율이 울산과 그 이외 지역을 비교하면 한 9대1 정도로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지지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상우 후보는 어떤 착각 아닙니다. 착각이라고 말하면 그건 너무 뭡니까 잔인한 거고, 어떤 생각까지 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가 차차기 정도의 대권 후보로 손색이 없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차근차근 착착 해나가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지금 울산시장으로 당선되고 난 다음에 울산시에 있는 현안 관련자들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다는 말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러시아 대사라든지 아니면 중앙에 있는 누구라 국무총리라든지 이런 등의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을 매우 빈번하게 가지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여러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요, 이거죠. 민주당 김상우 후보의 승리는 개혁보수 이미지하고 또 전국적 인지도를 가진 스타 정치인의 개인 경쟁력, 그리고 막판 민주진보 단일화와 보수 분열, 그러니까 황명무 후보가 무소속으로 완주한 거죠. 이 보수 분열이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이렇게 뭐랄까요,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죠. 만약에요, 정말 김종훈 후보가 그래? 너 그런 방식으로 반칙하면 난 너하고 정치 못해 하고 김종훈 후보가 완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무조건 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시점까지만 하더라도요, 울산의 민주당 당원, 특히 정치보관요청 민주당 주변에 있는 분들은 모두 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김종훈하고 왜 단일화 해? 혼자 해도 충분히 당선인데 저 쓰레기 같은 놈들 왜 살려주려고 단일화 시도를 하고 그래? 안 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그분들에게 동조하는 어떤 세력도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선거 끝나고 보니까 정말 섬찟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실제로 경남의 김경수 후보 같은 분은 저하고 매우 정말 제가 아끼는 분 중에 한 사람인데, 저는 동남풍이 그쪽으로 불어가지고 그분이 실패하는데 굉장히 큰 원인이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요, 그 경선 여론조사 중단 사건, 이건요, 그냥 갔으면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얼마나 좋지 않은 그런 정치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나쁜 영향을 끼칠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이쪽 부울리는 PK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어떤 또 동조회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부산도 사실 이번에 여소야대 상황이거든요. 전재수 부산시장과 그 이외 구청장과 시의회는 다 거기도 3분의 2가 국힘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여소야대 형국이 됐습니다. 이 상황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 이유가 결코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요, 자,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했고, 이 김상욱 현상은 시장 선거라는 공중전에서 제대로 폭발했습니다. 근데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선거라고 하는 이 보병전은 조직선거입니다. 여기에서는
여기로까지는 확장되지 못했습니다. 자,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국 후보가 선거 혁신을 이루고 싶다. 그거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젊은 정치인이 그 정도 어떤 혁신 마인드도 없이 정치해서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선거는 혼자 치르는 게 아닙니다.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러닝메이트의 호가 나야 됩니다. 아니 시장 후보가 혼자 배낭 짊어지고 돌아다녀 버리면 구청장 후보와 시의원 후보와 구의원 후보는 누구하고 팀을 이뤄가지고 선거운동을 합니까? 자, 세상의 모든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내란 사태를 경험합니까? 내란에 가서 나는 정의롭게 이 진영을 떠나서 민주 진영에 편입하겠다. 그리고 그 정의로운 어떤 행동을 내가 목숨 걸고 보여주겠다. 이런 어떤 행동을 통해서 전국적인 지명도를 얻고 공중전만 해도 당선되는 그런 경우를 모든 후보자들이 다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울산에 출마한 많은 후보들이 물론 자기 지명도를 충분히 가진 후보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상당수들은 자기가 출마한 그 자리에 적합하게 자신의 지명도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수 많았어요. 그리고 처음 출마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알릴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만들어줘야죠. 그리고 선거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비용은 법적 선거 비용이요. 최소한으로 쓰는 게 좋다는 수준으로 법정 선거 비용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민주주의는요, 비용이 드는 제도입니다. 선거제도는요, 얼마간 비용이 드는데 옛날 들던 비용하고 비교하면 정말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여러 어떤 결심에 따라서 지금 선거 비용 다 보전받을 수 있는 10% 이상, 절반 이상이지만 15% 이상 득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선거 비용에 신경 쓸 이유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는요, 선거 때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지역에 인쇄 등 현수막 등 아니면 자원봉사자 이외에 선거운동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다. 아니면 또 여러 어떤 지역에 있는 여러 서비스체들, 식당 등등. 그리고 선거에는요, 원래 정규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거의 나 비슷한 이런 은퇴백수나 또 별로 평소에 그렇게 많은 쓰임새가 없는 인사들이 선거 때 열심히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그렇게 심각하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도쯤으로 사람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선거 분위기를 부민업시키고 서로 시장 후보부터 구의원 후보까지 시너지 효과를 내는 러닝메이트 효과를 내고 그리고 유세차 타고 그렇게 하는 게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건 매우 적절한 민주주의 비용의 지출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안 하면 그 어차피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그거 없이 그냥 아무 비용 쓰는 것 없이 선거가 이루어지면 나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지금 이 선거에 자신의 그 혁신안을 그대로 대입시켜가지고 밑에 하위 구조에 있는 여러 후보들을 옥죄는 그런 어떤 부작용을 발생시켰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저는 방안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명도 있었으니까 그따위 정도쯤의 어둠은 무시해도 나쁘지 않겠죠. 자,
자, 그 다음에 보면요, 이 양반이 우리 김상욱 당선자께서 온라인 중심의 선거 이걸 주로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다 지명도를 높이 가지고 출마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게 가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뉴스 공장에 나가서 김어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자신의 존재를 유권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다 매불쇼에 나가서 자신의 존재를 유권자들에게 알릴 기회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앞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면 선거 때 온라인이 아니고 평소에 온라인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충분히 알리는 그런 노력을 하십시오. 깨놓고 말해서 여기 있는 오늘 오신 분들은 상당수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에 아마 클릭은 다 하셨을 겁니다. 제 올리는 글은요, 보는 클릭 수가 10,000 클릭이 다 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린 게 굉장히 이 권력자들에게 불편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좋아요도 안 누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글 올리고 나면 하루에 전화를 10통 이상씩 받습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요, 이 온라인에서의 어떤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자신의 가치를 업시키는 그런 어떤 활동은 정치 지망생이라고 한다면 저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도 없이 있다가 선거 때 돼가지고 결국 갑자기 온라인으로 자신의 존재를, 그리고 좋아요 안 누르고 댓글 안 단다고 투덜대는 거, 난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있는데, 이 친구 우리 김상욱 당선자는 우리처럼 그런 어떤 단계를 밟아서 온라인에 스타 정치인이 된 건 아닙니다. 그게 보통 정치인과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공중전에서는 승리를 거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나 아파트 커뮤니티 이런 등과 같은 골목 단위의 풀뿌리 생활정치 조직들 있잖아요. 우리 이경희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런 조직을 이끌어 오셨잖아요. 오시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파만파의 후보자에 대한 어떤 평가 혹은 인식 전달, 이런 것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온라인에서 전달되는 어떤 후보자에 대한 평가나 호평, 특히 혹은 뭐 악평, 이런 것들하고 실제로 만나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격을 걸고 어떤 후보에 대한 평가, 그리고 지지 호소, 이런 것들은요 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강도가 워낙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이번에 거의 하지 않도록 하면 그것이 적폐인 것처럼, 또 그걸 하는 것은 굉장히 뭡니까? 막 바람직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인식시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이번에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기권형 무효표, 그리고 단일화의 불완전성, 이거 데이터로 확 드러납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이 무효표, 그러니까 투표율과 무효표의 어떤 함수 관계를 제가 올려놓은 걸 혹시 안 보셨다면 다시 한번 찬찬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숨은 숫자는 바로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무효표입니다. 전체 투표율은 64.1%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민주진보 단일화가 이루어진 지역구마다 유권자들의 감정적 거부감이 무효표와
기권으로 분출되었습니다. 이거를 저는 제가 모든 걸 다 집어치고 이 울산 시민이 되기까지 가장 큰 영향을 미치신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은요, 적어도 후보 단일화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셨느냐 하면, 내가 정몽준과 후단협에서 후보 단일화해서 정몽준이 진짜 후보가 되면 우린 서로 합의해서 단일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후보가 되었을 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정몽준의 당선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참모들한테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호철 등등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후보님, 정말 우리 평생 어떻게 살아온지 아시면서 우리가 재벌 2세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죽도록 선거운동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답하셨냐 하면, 바로 그게 중요하다. 내가 대통령 당선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그러한 점이다. 적어도 정당 간에 혹은 후보 간에 단일화 협상을 통해서 하나의 단일 후보가 만들어졌다면 원팀 정신으로 그의 당선을 나보다 더 열심히 해서 당선을 확보하는 것이, 그게 내가 당선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노무현 대통령이 단일 후보가 되셨죠. 근데요, 이번에 울산 이 민주당과 진보당의 단일 후보, 제가 볼 때는 그거 구청장 후보도 그렇고요, 시의원 후보도 그렇고요, 어떤 형식으로 단일을 했든, 양보를 통한 것이든 여론조사 경선을 통한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아니면 일방적인 어떤 어떤 중앙당의 압력에 의한 것이 무엇이든 어쨌든 단일 후보가 만들어졌으면 그의 당선을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했어야 한다. 그리고 이건요, 앞으로의 선거에 있어서도 사실 단일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긴 하죠. 아니, 왜 정당을 따로 하면서 서로 정당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당을 달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선거 때만 되면 공동의 적을 섬멸한다는 그런 어떤 공동 목표를 앞세워서 이번엔 내란 청산이라는 걸 앞세워가지고 그렇게 억지로 단일을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저 중앙 정치에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거나 하는 등등의 다른 조치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예. 여하튼 그런 등등이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있군요. 이게 원래 얘기하다 보면 좀 길어집니다.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거나 이 무효표, 감정적 거부감에 사실은 기권표죠. 이런 것들이 정부청장 선거의 비극, 이거 제가 안 읽어드려도 알겠죠? 따로 이따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광역의원 선거구의 무효표 폭탄입니다. 이거요, 평균 수준으로 한 400~500표 정도밖에 무효표가 안 나옵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단일 후보가 아닌 곳은. 근데 무려 북구 제3선거구 있잖아요. 예. 거기는요, 6,500표가 무효표가 나왔습니다. 실제 당락을 결정한 표차는 1,400표밖에 안 되는데,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힘이 당선됐습니다. 강진희 의원이 진보당이죠? 네. 예, 그러면 민주당이 감정적 무효표를 양산했다는 것밖에 안 되죠. 자, 그 다음에요, 이 단일화가 그러니까 기계적 합의에만 머물렀지 유권자 차원에서의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패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민선, 국이, 김상욱 시절의 여소야대 대응 전략은요,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사실은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 요 간단하게 있는 것도 한번 보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략 4를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시정을 선거 때는 정말 있는 대로 네거티브 했죠. 그러나 이제 시정의 어떤 연속성을 생각해서라고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 시정을 인수하게 되면 무조건 때려잡는 방식으로 감사를 하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할 겁니다. 왜냐? 시의회가 그렇게 하도록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뭘로 하느냐는 방법은 모두 다 감사 형식으로 말고 정책평가 형식입니다. 우리 시민사회하고 손을 잡고 자, 버스 문제 정책평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내일 그 기념 구조물 같은 거 만드는 문제 이런 거 정책평가. 오페라 짓기로 한 거 그거 정책평가. 같이 디테일하게 그 평가서를 기본으로 해서 그 전에 잘못이 있다면 그걸 드러나게 하는 게 필요하지. 처벌하겠다는 그런 어떤 터무니없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하고도 적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거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번에 김상욱 당선일이 6월 9일에요. 국회의원회관에 가서 전현희 의원과 또 피렌체 식탁인가 하는 데서 토론회에 참석해가지고 한 말이 있습니다. 울산에는 인재가 없다. 이때까지 늘 보면 국힘은 뛰어난 인재들이 선거 때마다 발탁돼가지고 후보로 나섰는데 울산은 민주당은 늘 그나물의 그 밥이 또 중복 출마해가지고 도대체 인물로는 승부가 불가능한 그런 어떤 정치 지형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까지 보수 우위의 흠집이니까 그냥 출마해주는 것만 해도 고마웠던 적이 있었죠. 그러나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우리도 권력입니다. 지금은 특히 북구 같은 데 한번 보세요. 지금 지역위원장 하겠다고 온 군데 남구에 있던 사람까지 가서 출마하고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짝대기만 뽑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런 권력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상욱 당선자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험지 프리미엄이 무능력의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 무능력의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 한번 훑어보세요. 자기 인물에 대한 판단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늘 구도에 매달립니다. 그냥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어준 어떤 유리한 구도에 자기를 실어가지고 당선시키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난 여기 김영돈 대표가 계시지만 이 정도 인물을 나는 이때까지 정말입니다. 울산에서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이걸 제대로 자신의 어떤 정책을 내놓고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근본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게 우리 울산의 정치 지형입니다. 이 생태계 어느 정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걸 하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울산시당이 당장 인재영입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는 앞에서 미리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치학교 같은 거 설립을 해가지고 실제로 풀뿌리 조직하고 연결해서 평소에 지역 현안들을 어떻게 문제점을 파악해가지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걸 보고 확인해 두면 됩니다. 아, 저 친구가
하는 거 보니까 저 친구는 이번에 어디에 구의원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요 조국 혁신당 후보 중에 한 명이 저 울주군에 삼동 뭐 등등 있잖아요. 언양 거기 시의원으로 출마를 했어요. 예, 서울대 나온 박사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물론 뭐 평생 해봐야 한 45년밖에 안 되지만 평생을 그래도 예 백년숲 운동이라든지 하는 등을 부부와 함께 해온 정말 인재 중에 인재입니다. 근데 그의 당선을 가장 적극적으로 가로막고 나선 사람이 민주당 후보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그 선거구에서는요, 아직까지 한 번도 민주진보 진영의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습니다. 국힘밖에 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 시장 후보 황명필, 그리고 울주군수 후보 윤덕권이 아무 조건 없이 내려놨으면 단 한 명 출마한 그 선거구에 김우성 후보 정도점에게는 혼자 싸워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봐도 이건 후황놓지 않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건 그런 어떤 청년들이 후보로 나설 수 있도록 인재영입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선거 때 돼가지고 권태희 같은 사람을 그냥 훅 인재처럼 영입하지 말고 평소에 우리 보면 다 알잖아요. 누가 열심히 하는지, 어떤 영향을 누가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 인재영입위원회가 촘촘히 검증하고 예, 해서 다음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사람을 적어도 1, 2년 정도쯤은 준비시켜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청년정치학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젊은이들이 울산 민주당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육성시켜 줘야 됩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잖아요. 자, 말 한마디, 태도 하나 이런 것까지도 후보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소에 그런 것까지 교육시키는 수준으로 정치학교가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풀뿌리 조직, 그것도 정치적인 어떤 색깔을 절대로 숨기지 않는 그런 풀뿌리 정치 조직들이 만들어져서 정치학교나 혹은 민주당 혹은 진보당 쪽과 잘 연대해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